자, 안녕하세요. 민혜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말재고자산의 범위를 볼 건데요. 기말재고자산 범위는 저희가 실기 쪽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착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미착상품의 뜻은 뭐냐면 현재 배송 중, 지금 현재 상품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저희는 미착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착상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선적지라는 뜻은 뭐냐면 저희가 출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내 거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출발지이기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내 재고자산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매입자다라고 했을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내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나왔을 때는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도착할 때까지 매입자께 아니에요. 도착할 때까지는 무조건 매출자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착을 해야 그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 문제에서는요. 매출자보다는 미착상품은 매입자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입자 입장에서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입자일 때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출발하자마자 내 거니까 미착상품은 배송 중에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자의 재고자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배송 중에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위탁 판매라고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위탁 판매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를 저희는 위탁 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위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거래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수탁자한테 상품을 보내죠? 그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적송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적송품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아직 판매한 게 아니고요. 수탁자한테 상품을 보내는 거를 저희는 적송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가 나왔을 때는 적송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의 재고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험 문제에서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무조건 내 재고자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 판매가 나왔을 때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모든 상품은 내 상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송품 또는 시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그냥 홈쇼핑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홈쇼핑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홈쇼핑이라는 자체는 가장 많이 파는 상품 중에 하나가 먼저 물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물건을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사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건들은 먼저 받아보고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랬을 때는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매출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 재고자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반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내 재고자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할부 판매는요, 무조건 팔면 끝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무조건 팔면 저희는 매출을 한 거고요. 뭐 아무리 길게 할부를 하든 짧게 할부를 하든 저희는 이미 팔았죠? 그러면 저희는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요. 기말재고자산 범위에서 할부 판매가 나오면 저희는 절대로 포함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저희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뜻은 뭐냐면 상품을 판매한 시점이에요. 말 그대로 상품을 언제 판매를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했을 때가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분개를 했을 때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제품 매출 이렇게 분개가 나오시게 되면 이때를 우리는 수익 인식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위탁품이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왼쪽에서 2번에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내가 거래처한테 상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랬을 때를 우리는 위탁 판매라고 하고요. 그러면 위탁 판매의 시점은 언제냐? 수익 인식 시점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했을 때 이때를 저희는 판매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 판매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시송품, 시용품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홈쇼핑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매출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소비자가 나 매입할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판매한 걸로 봐서 수익 인식 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은 반품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렇게 저희가 매출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부 판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도를 하시게 되면 아무리 길게 팔든 적은 기간으로 팔든 할부 판매는 무조건 판매하는 순간부터는 수익 인식 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공연입니다. 공연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매출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상품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백화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상품권을 팔았던 상품권을 다시 회수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는 같이 하죠. 상품을 판매했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이 될 겁니다. 저희가 상품을 팔고 다시 상품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때가 매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용역이요. 용역 매출은 무조건 진행 기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요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자예요. 개발하는 업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진행 기준. 그래서 용역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지식을 전달해서 매출하는 거를 저희는 용역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 시점은 저희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무조건 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계속기록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재고를 파악할 때 장부를 통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저희는 계속기록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게 나와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무조건 저희가 마지막 재고를 실제 수량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저희 나라의 모든 기업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혼합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장부를 통해서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수량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을 찾는 거 이것을 꼭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재고 단가 결정 방법 저희는 단가를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말 재고를 계산을 할 때 어떠한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개별법.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일 좋은 계산 방식은 개별법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현재 바코드 방식이 대부분 개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의 종류별로 재고를 파악할 수 있고 단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법이 나오시게 되면 현재 실무에서는 적용을 아직까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법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시면 가장 그냥 정확한 단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되는 방식을 우리는 선입선출법,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후입선출법인데요.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불일치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산 상품부터 파는 방식이라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요. 매입 시마다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기말에 전체적으로 단가를 한번 계산하는 방식을 총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원리를 갖고 있고요.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평균을 내서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로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재고자산은 좀 암기할 게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기말재고자산의 범위,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은 미착상품, 위탁판매, 시송품, 시용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이렇게 네 가지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할부 판매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판매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 인식 시점, 저희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량 결정 방법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암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은 무조건 가장 좋은 방식. 그 다음에 실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상품부터 먼저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잘 쓰지 않는 방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미 폐지된 방식을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방식인데요. 이동평균법은 매입 시마다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장부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속기록법 원리랑 같고요. 총평균법은 실제 수량으로 파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지재고조사법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